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소속이고 대기과학 세미나 에트모스의 대표 이주희님이 기상예보와 기후 예측의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16학번 이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후 강연은 이렇게 세계의 다른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짤막한 과 소개와 함께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대해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과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크게 저희 과는 이렇게 대기과학과 해양학과와 지질학과가 합쳐져 있는 과인데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그런 대기 온도, 바다의 구성 온도, 땅의 구성 행성과 여러 가지 기원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입시를 할 때는 세 가지로 공부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애초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 대기과학이나 대기나 해양이나 땅 같은 경우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과 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거나 과학기자를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보통은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을 오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고 이런 연구소나 교수, 연구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자연과학 대학 밑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 물리, 생물, 수학, 통계, 프로그래밍 같은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해서 좀 더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넘어가고 그래서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후를 연구소로 이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그래서 기상 예보와 기후 예측 한계와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약간 수치 모델의 한계와 가능성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룰 것은 대기입니다. 대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대기의 존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태풍을 뚫고 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면서 어쨌든 대기의 존재성은 바람이 불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루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 대기예요, 대기죠? 대기는 이렇게 사실 물, 흙 이런 게 아니고 좀 공기, 수증기, 각종 에어로졸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니까. 마치 100명이 신청했지만 태풍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는 대기의 기온, 습도, 속도, 바람 등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이 특별한 이유는 얘네가 변화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만약 얘네들이 일정하고 잔잔하게 일정하다면은 우린 더 이상 별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대기의 값들은 변합니다. 왜? 어떤 힘들이 그리고 여기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중력이 있겠죠. 가장 간단하게 중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압 정도요. 기압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지구가 회전을 하니까 전향력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힘의 작용이 있어서 풍속 변할 테고요. 그리고 해가 뜨고지니까 열이 들어왔다고 나가고 이러면서 온도도 변하고 이런 다양한 외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궁금하면 그걸 위해 예측을 하려고 예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상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욕을 먹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 이 공공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아닐까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욕할 수 있죠. 저도 택시 같이 타면은 기사님께서 이제 기사님께서 택시 기상청 욕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장구를 가끔 쳐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맞장구를 치기 전에 이 욕을 같이 하기 전에 약간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신도 아닌데 어떻게 도대체 미래를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오늘 모델은 이게 바로 모델을 이용해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제 눈앞에 다시 대기가 있습니다. 자, 있어요. 뭐 있겠죠? 근데 얘가 1시간 뒤에 어디 있을까요? 얘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제 눈앞에 있는 이 대기가 1시간 후에 프랑스 파리 에펠탑 위에 있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기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법칙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런 어마무시한 식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궁금하신가요? 지구환경과 보세요. 한 학기 하나씩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지배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얘네가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대기죠? 그럼 제가 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음파예요. 얘도 대기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파 크기가 작죠? 또 더 작은 거. 왜냐면 산소 같은 게 있으니까 분자 운동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엄청 큰 거, 막 제트기류, 로스비파 이런 거 뒤에 또 언급이 나올 텐데 걔네는 막 한 파장이 미국만 4,000km 그래서 대기 운동은 분자 스케일부터 거의 지구 스케일까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루지 않고 우리의 관심 영역에서의 대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선택이 들어가요. 단순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끔찍하죠. 그래서 인간이 높여요. 인간이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걸 변환을 해서 우리 슈퍼컴퓨터님께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토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게 수치 모델의 기본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어디서부터 예보가 틀릴 것 같은지 보이시죠? 제일 좀 단순하게 좀 시켰고, 그리고 어떤 변환을 지냈잖아요. 이 변환 가지고 완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변환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사실 대기는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나요? 이상해요. 대기는 흐르고 있는데요. 대기는 유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대기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기가 두 개로 뚜비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대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기는 연속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연속적인 거를 컴퓨터에 그대로 넣어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이 대기를 쪼개야 합니다. 이거를 격자화시킨다고 하죠. 격자화시키는데 대기는 3차원이니까 일단 제일 쉽게는 가로, 세로, 위도, 경도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높이를 잘라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탁탁탁 잘라버리면 얘는 산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대기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공기 덩어리가 산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에 따라서 부드럽게 고도를 나누어서 3차원으로 자르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복잡한 하이브리드 자폴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산 굴곡을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처럼 평면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고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택도 사실 좀 복잡해요. 평균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부드럽게 있는데 혹은 평균을 하면 너무 뾰족뾰족한 게 현저화돼 버리니까 평차를 좀 다 써가지고 최고점, 최저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겠죠. 이건 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여기서도 차이가 생기죠. 차가 생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들이 모두 다 이 격자 크기보다 작은 운동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막 이런 초중학교 때 막 수업 시간에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소용돌이가 이렇게 가끔 보였어요. 그런 것들은 꽤 작은 거라서 이런 격자 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우수화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이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아니고 사실 격하를 하면 컴퓨터가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표면의 특성을 넣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땅은 대지는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게 예쁘죠? 도시락 이렇게 논밭이 있습니다. 도시락 논밭 중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어디가 더 저항이 강할까요? 당연히 도시락 강하겠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공기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바다 위를 불고 있는 거나 사막 위를 불고 있는 것 중에 어디에서 구름이 잘 생길까요?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게 더 구름이 잘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토지의 특성은 대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표면 특성도 컴퓨터에 넣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일일이 넣어줄 수 없어서 애초에 분류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육지와 바다. 육지면은 또 얘가 도시인지 농경지인지 숲인지 이런 거지. 그리고 또 숲이면은 얘가 침렵수인지 낙엽수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표로.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에 따라서 저항 얼마나 바람이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분을 함량하고 있는지 또 태양을 얼마나 잘 반사하는지 정도의 차이가 그러한 분류별로 이미 이렇게 내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표면의 특성을 모델에 넣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상도의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이제 중규모 모델, 기상 모델 같은 경우는 좋으면 10km by 10km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모든 자잘한 변화를 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해상도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모델에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끌고 왔어요. 이까지 끌고 온 다음에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 미래를 알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 계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약간 이분을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미래의 어떤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 미래의 온도 같은 거.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라는 거는 일종의 미분식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뺐어요. 이렇게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미분을 볼 때 이렇게 변화량이 순간 변화량과 평균 변화량이 있잖아요. 그 순간 변화량을 평균 변화량으로 바꿔서 평균의 문제로 바꾼 다음에 이 미래의 온도를 우리가 그냥 얻어내는 겁니다. 이 식을 통해서. 여기 보여드렸던 이 빨간색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복잡한 식 중 하나로 설명이 되겠네요. 근데 애초에 이거부터가 분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부족함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격자 크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을 자르는 시간의 크기도 꽤 중요하게 돼요. 걔를 시간 이상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이상도가 예를 들면 30분 단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30분보다 작은 시간 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잡아내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난류 같은 게 그냥 뭐 30분 몇 초 만에 슉 하고 지나가버리고 막 벽난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상승돼서 비를 갑자기 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스케일에 대한 문제는 뭐 이런 예보로는 알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까지는 약간 모델의 한계 이런 거였다면 사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카오스입니다. 여러분 카오스 들어보셨어요? 혼돈 뭐 이러죠. 사실 카오스는 그것보다 좀 더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런 거예요. 나비의 날개짓이 막 브라질의 나비의 날개짓이 뭐 중국에서 태풍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게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카오스인데요. 사실 카오스는 좀 더 과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제 대기에서 카오스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비선형성에서 기록됩니다. 뭔가 어려운 거 많이 나왔어. 비선형. 하지만 간단해요. 선형은 뭐죠? 직선의 운동. 그래서 만약에 1 증가했을 때 2가 증가했을 때 4, 3이 증가했을 때 6 이렇게 증가하는 게 선형입니다. 비선형은 그렇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비선형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복잡한 식 중에 여기서 비선형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등장하는지 사실 한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의 수학 시간 범위도 없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이 제일 위에 거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이게 뭐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가속도도 그렇죠. 가속도도. 여러분 가속도에 대한 식은 다 알려져 있어요. F는 ma 뉴턴의 제2법칙 아시죠? 자, F 아직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식은 F는 ma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이 라지 D는 이 라운드라고 하는데 이 D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움직이는 물질을 따라 특정합니다. 얘 움직이는 물질의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게 자꾸 가요.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기가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우리가 궁금한 건 1시간 뒤에 여기가 온도가 어떨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수치 모델을 격자로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건 지점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걸 풀어야 돼요. 얘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중에 이 빨간색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지점에서의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얻기 위해서 옮겨주면은 그냥 이 요상한 놈이 튀어나온다 식에서 그리고 이 요상한 놈이 바로 비선형성을 가진다 이런 겁니다. 이 비선형성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림을 보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얘가
죄송합니다. 1961년에 이 센스 나온 그림인데, 자 여기 76.8, 76.853 땅땅 있어요. 이거 약간 뭐 기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초기에는 얘네 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벌어지더니 어느 순간 뭔가 엄청 이렇게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선학생의 특징은 원인의 작은 변화가 결과의 작은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건에 너무 민감해서 아무리 시 자체가 결정론적이더라도 이게 우리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단기간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아주 좋은 영상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게 초기의 대기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초기 대기 상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육안으로 구분해서 질병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거의 하나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왔다 대기 방정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움직이게 시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다른 거로 거의 같아요. 굉장히 붙어있죠. 엄청 붙어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지금 나눠졌죠. 아주 약간 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완전 달라지죠. 이게 바로 가우스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굉장히 달랐지만 지금 보시면 이거는 거의 뭐 비 오는 날과 맑은 날 정도의 차이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의 조그마한 차이가 초기 조건의 조그마한 차이가 결과에 큰 차이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좋을 게 얘네들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점 근처를 돌고 있다는 것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조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을 기본적으로 앞에 제가 식에서 보여드렸지만 미래 예측은 현재를 기초로 현재에서 어떻게 변한다 하잖아요. 그럼 현재 이게 초기 상태인데 이 초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비상학생 때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능한가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관측 지점 같은 경우가 전국의 모든 지점마다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띄엄띄엄 있을 텐데 그 띄엄띄엄 있는 사이는 근처값으로 근사를 때리겠죠. 근사를 하면서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은 요즘 인공위성이 되게 잘 돼 있다던데 인공위성 자료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지적인데 문제는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0, 60%가 그룹으로 일단 덮여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룹에 의해서 인공위성 데이터가 항상 비표가 될 수가 없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반사도가 너무 세서 이런 인공위성 자료가 하는 건 별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수치 대기 모델은 굉장히 일단 100% 정할 수 없고 특히 장기적인 예보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과학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료도가. 이게 약간 관측값으로 이제 모델값을 약간 보정한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모델을 돌리는 과정에서 결과와 관측을 이용해서 더 나은 초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측 지점은 사실 이렇게 균등하지 않아요. 이제 선진국이나 발달하는데 이렇거나 사회 많은데 관측 지점이 보통 많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였듯이 격자는 보통 이렇게 위도 경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데나 흩어져 있는 관측 지점을 위력들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조정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스케일의 어떤 움직임 같은 걸 빼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려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항상 배치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완벽한 초기 조건은 어떤가? 불가능하다. 완벽한 초기 조건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차이를 갖는 초기 조건을 다 돌려요. 다 돌려서 확률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초기 조건을 돌렸을 때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한 개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카우스 특성 때문에 중기 예측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해석과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기상 모델, 특히 기후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항상 예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따끈따끈하네요. 물론 이제 아주 과거에 통계 모델을 썼어요. 예를 들면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기상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발전했는데 그때 당시 예보관들은 과거의 이런 예보 일기도 같은 걸 보고 지금 현재 파악해서 얘네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역학
지금 제가 쭉 설명시키고 어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다른 차원의 동기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인공지능 자료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딥러닝, 이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딥러닝, 머신러닝 되게 핫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넣으면 과제됐다. 그래서 이 딥러닝, 머신러닝 굉장히 핫한데 어떻게 핫하냐면 자, 개랑 고양이를 구분해내는 그런 것들.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이런 거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하고 사람의 특성을 구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자료에서 태풍을 알아서 골라내서 그리고 옛날 태풍 경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미래 태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예 위성 영상, 그러니까 일기도는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의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기는 계속해서 변하죠. 그래서 그런 영상 자체를 아예 학습을 해가지고 시계열적으로 해서 가장 비슷한 일기도를 찾아내서 예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신경망, 이런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걸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기상시를 좀 더 복잡하게 알아내가지고 예보하는 이런 다양한 통계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역학 모델을 합쳐가지고 하는 이제 미래의 좀더 프라이머시한 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 예보는 근자될 집합입니다. 그래서 100% 정확한 예보는 불가능하고 특히 장기 예보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가 불안정할수록 예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왜? 자, 우리나라 산이 많죠? 산이 많으면은 대기가 가다가 산을 마주쳐서 막 갑자기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산에 막 고기 구워 먹다가 갑자기 막 비 내리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되게 불안정이 많고 그리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도시가 많으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저항이 세고 그러면은 풍속이 지면과 산길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좀 더 복잡한 대교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기상청이 변명을 해주고 그치만 어쨌든 예보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3일 예보, 5일 예보, 7일 예보, 10일 예보입니다. 3일 예보의 정확도는 지금 95%까지 얘는 요즘 제일 최근에 제일 좋은 모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얘는 이제 상승대기라서 우리가 느끼는 비 오고 이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3일 예보의 정확도는 지금 95%까지 올라와 있어요. 물론 반대로 지금 10일 예보의 정확도는 50%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예보는 불가능하다고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고 그리고 지금 이 두 개 차이는 예보의 관측의 주능 요소를 보여줘요. 이게 북방구 남방구 북방구 남방구보다 훨씬 더 예보 정확률이 높았어요 원래. 그렇지만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차이가 확실히 줄었죠. 왜일까요? 인공위성 자료를 써서 관측이 많이 커버가 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강연 제목을 보시면은 기상이랑 기후를 설명하는데 이까지가 이제 기상 설명이거든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바로 이거예요. 정확한 예보와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 꽤 많은 이 웨더 포캐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얻고 더 많은 이런 관심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모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뉴스 비안 왔어요. 그거랑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우산을 안 들고 나왔는데 또 비가 쏟아져요. 자, 모든 게 더 화가 나요. 후자가 더 화가 나죠. 후자가 더 화가 난단 말이에요. 비가 온다고 안 온다고 했는데 오는 게 사람들이 더 화가 나요. 그리고 더 많이 뇌리에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비올 확률이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70% 나오더라도 더 높게 부를 경향이 있어요. 막 90% 비온다고. 그러면은 사실 과학적인 정확도는 그게 더 낮아도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느끼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예보가 좀 틀리더라도 지금 아직 기상청이 과학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예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 정도 약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상이었고 그럼 이제 기후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 기상이랑 기후는 많이 본질은 좀 다르죠. 기상 같은 경우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냐, 뭐 어떤 날짜, 특정 날짜라면 기후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평균입니다. 30년 정도의 평균적인 기상을 기후라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접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호와 소문 같은 거. 그러니까 날씨는 소문이고 그 중에서 나오는 평균, 기후는 신호다. 이런 접근도 있고요.
또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평균과 변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내년 9월 7일이거든. 내년 9월 7일의 온도는 정확하게 절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년 9월의 평균 온도는 대충 이 정도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상과 기후 본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장기가 되더라도 이런 평균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구간에 대한 예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상 예보의 아까 많은 문제점이 조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 이런 게 보통 IPCC 보고서 이런 것에 많이 등장하는 미래 온도 변화 예측 시나리오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한 선이 있죠. 되게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값들을 통해서 구간을 어느 정도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기상 예측 아까 보여준 수치 모델과 좀 비슷할 수도 다른데 일단 비슷한 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격자화들을 다 이룹니다. 지면이랑 대기나 해양을 다 격자화시켜가지고 지면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격자 안에 이렇게 다양한 분류로 분류를 하고 이게 다 성질을 가지죠. 그리고 뭐 대기나 해양 같은 경우는 격자에 식이 다 들어가고 이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자, 내일 날씨를 알고 싶어요. 근데 저 나무가 막 낙엽이 지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난 내일 알고 싶은 근데 만약에 내가 내년, 내후년 이런 거에 어떤 평균을 알고 싶으면 이러한 식물의 계절 변동 같은 거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려해야 되는 과정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일 수 있다시피 이런 디포레스테이션 이런 산림을 베는 것, 농경지가 어떻게 되는지, 계절 변동이 어떻게 되고, 내부에서 화학적인 순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모조리 고려를 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를 고려해서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보통 대기뿐만이 아니라 지면 바다, 지면 하늘, 해비 이런 다양한 이렇게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는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옛날에 1960년대에 이 분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왜죠? 왜 1960년대? 왜냐면 이때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이지. 절대 사람처럼 할 수 없고 이때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처음엔 대기랑 해양 정도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빙이 들어가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들어가고 에어로졸 그리고 식생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가 이제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약간 순환 모델, 순환 모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고 이 CSM이라고 커뮤니티 에어 시스템 모델이 대표적인 이런 지구 시스템 모델 중 하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코딩한다고 하는데 코드가 아마 뭐 200만 줄인가? 뭐 대충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길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사이언스의 기초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나중에 과학이나 그 미스무리한 분야를 어떻게 하게 되면 다 연결될 수 있다. CSL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들어붙어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까지 와서 다시 질문 던지는 거죠.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20년 뒤를 알지? 20년 뒤 아닌 것 같은데 막 50년 뒤 아닌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우리 모델이 통해내는 미래가 과연 믿음직한가입니다.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과거에 생각해봤을 때 현재는 미래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미래를 잘 예보하는지 보기 위해서 예측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에 데이터 넣어서 예측한 미래가 실제 현재와 잘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유사하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평균 해수면 온도인데 이게 검은색이 관측값이고요. 파란색이 옛날 모델, 그리고 빨간색이 조금 최근 모델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관측값이 비슷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중 하나가 이건 나중에 이 뒤에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자연에는 원래 변동이 존재해요. 원래 자연적인 변동, 엘니뇨, 라니냐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델상에서 직접 구현돼야 돼요. 그게 정확한 시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변동성 자체가 모델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믿을만
끝은 당연히 한계가 존재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지 공부를 모델링 하다 보니까는 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 격자화가 조금 표만해지니까 계산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지방에 격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극복해내기 위해서 뭐 별집 같이 이렇게 만든다던가 큐브형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자체 수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비교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 자.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기후 예측과 아까 말씀드린 전망 같은 것들의 어려움인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구조적인 약간 모델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변동, 지금 당장의 그 바다 상태가 일류 상태인지 라니아 상태인지 화산이 터지고 마는 뭐 이런 변동성 그런 것들은 특히 그런 변동성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는데 물론 이제 중요해지지 않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시나리오 불확실성. 아까 그저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느 지점 이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지점까지는 대충 인간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50년 지나서 이 사람이 지금 날아다닐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모델 한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아마 20년, 20에서 25년 정도의 예측까지가 과학적으로 좀 타당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직 발표되지 못한 거, 구현하지 못한 거, 시나리오 과정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건 한계니까 동시에 발전의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학자라서 이 부분 하시면 됩니다. 저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모델은 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지막으로 이 모델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모델은 틀렸다. 하지만 일본 유용하다라고요.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불확실성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다 불확실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 예측도 불확실하죠. 교육 이런 거 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불확실성에 있어도 최대한 실성 확보하기 위해 많은 검증과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미래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미래의 주관에 우리가 상당히 걱정해야 될 만한 미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부터 나서서 문제해야겠죠?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